신혼집의 집들이 날이었어요. 새 아파트 거실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한은서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갈비찜과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결혼 2년 차, 오늘은 시댁 식구들을 초대한 집들이 날이었죠. 어서 오세요. 은서가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 김순자가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뒤따라 시아버지와 시동생 부부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남편 박민호는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어요.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네. 순자가 식탁을 둘러보며 말했지만 은서를 돕지는 않았어요. 은서는 혼자 접시를 나르고 국을 퍼담았습니다. 민호는 일어나지 않았죠. 식사가 끝났어요. 은서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죠. 부엌 문틈으로 은서가 슬쩍 고개를 내밀었어요. 순자가 거실 찬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커피 믹스 상자를 꺼내더니 자신의 쇼핑백에 쑤셔 넣었어요. 종이컵 한 묶음도 가방 속으로 사라졌죠. 이것도 가져가야지. 순자가 티슈 상자 3개를 더 챙겼어요. 시동생 며느리도 눈치를 보더니 설탕과 일회용 수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 했어요. 은서가 부엌에서 나오자 순자는 태연했어요. 어차피 너희 둘이 다 못 쓰잖아. 우리가 아껴 쓰는 게 낫지. 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아. 엄마가 쓰시게 해. 시댁 식구들이 떠났어요. 은서는 텅 빈 찬장 앞에 섰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산 물건들이 반도 남지 않았죠. 민호가 다가왔어요. 그까짓 것 가지고 왜 그래? 효도하는 거지.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흩어진 컵과 접시를 정리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죠. 밤이 되었어요. 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팀 회의를 이끌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동료들이 박수치던 순간 성과급을 받던 날.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서가 산부인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에 작은 점이 깜빡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지만 은서의 얼굴은 밝지 않았어요.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왔죠.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은서가 입을 열었어요. 임신했어요. 순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다. 잘했어, 잘했어. 하지만 곧 순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회사는 그만둬야지. 뱃속 아기한테 스트레스가 안 좋아.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서.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 애 낳으면 엄마가 키워야지. 시댁 식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아이한테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은서의 손이 떨렸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은서는 상사 강대현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팀장님, 임신했어요. 대현이 활짝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육아휴직 준비하죠. 자리는 걱정 마요. 회사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어쩌려고.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어요. 순자가 보낸 긴 메시지였죠. 며느리가 뱃속에 아기 두고 밤늦게까지 일하면 애가 아프다는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시네. 한 번만 생각해봐. 은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죠. 3개월 후
은서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연이 아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정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네.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은서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퇴사 당일 동료들이 작은 꽃다발을 건넸어요. 은서는 눈물을 참으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죠. 석 달이 흘렀어요. 은서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을 방문해 청소와 설거지를 했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은서를 불렀죠. 며느리, 화장실 청소 좀 해줘. 은서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죠. 더구나 민호는 회식비로 돈을 썼어요.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은서가 가계부를 보여줬지만 민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벌어오는데 뭐가 문제야? 출산 준비금도 모아야 하고. 알아서 하겠다니까. 민호가 방문을 쾅 닫았어요. 은서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순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시동생 집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대. 500만 원만 빌려줘.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가족인데 그것도 못 도와주냐? 나중에 갚을게. 은서가 단호히 거절했지만 민호가 퇴근 후 몰래 송금했어요. 은서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죠.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냐?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은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2주 후 민호가 일찍 귀가했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실적 부진으로. 은서가 말을 잃었어요. 민호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일단 좀 쉬면서 다른 데 알아볼게. 은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뱃속 아기가 움직였지만 은서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죠. 민호가 실직한 지 2달이 지났어요. 구직 활동은 흉내만 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만 했죠. 면접이라도 보러 가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민호가 짜증을 냈어요. 은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랐어요. 은서는 자신의 예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준비금도 조금씩 쓰였죠. 임신 8개월이 된 은서는 혼자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어요. 민호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자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입원했어. 병원 가자. 사실은 가벼운 감기였어요. 하루 입원이면 충분했지만 순자는 은서를 병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은서가 시아버지 식사를 준비했어요. 세면도 도와드렸죠. 순자는 옆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드라마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 간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은서의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가 붓기 시작했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호는 하루만 참아라고만 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온 은서가 배를 움켜쥐었어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죠. 민호가 황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 징후예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엄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날 순자에게 전화하자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약해. 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경제력도 건강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뱃속 아기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가 딸을 낳았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이 아깝다며 은서를 시댁으로 데려갔죠. 내가 봐줄 테니 걱정 마. 하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은서에게 집안일만 시켰습니다. 애 재우고 나서 설거지 좀 해라. 세탁기 돌리고 빨래 좀 널어라. 신생아는 2시간마다 젖을 먹었어요. 은서는 밤낮 없이 깨어 아기를 돌봤습니다. 민호는 별도의 방에서 푹 잤죠. 나는 일자리 알아봐야 하니까. 2주가 지나자 은서의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은서가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죠. 초췌하고 생기 없고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감기에 걸렸다며 은서를 불렀어요. 약국 가서 약 사오고 죽 끓여와. 저도 산후조리 중인데요. 시어머니가 아픈데 며느리가 돌봐야지. 은서는 신생아를 안고 약국을 다녀왔어요. 죽을 끓이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기가 심하게 보챘어요. 은서가 쓰러질 것 같았죠. 여보, 좀 도와줘요. 민호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제발 좀 조용히 해. 은서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기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출산 후 석 달이 지났어요. 은서는 아기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집에서 빈둥거렸죠. 통장 잔액은 바닥이 났어요. 밤에 아기를 재운 후 은서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옛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열어봤어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성공시킨 캠페인들, 동료들의 칭찬 메일, 고객사 감사 편지. 화면 속에서 당당한 자신의 모습이 빛났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은서가 친구 정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야. 만날 수 있을까? 수진의 답장이 즉시 왔어요. 당연하지. 일주일 후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은서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결혼 후의 고통, 시댁의 착취, 남편의 무능함. 수진이 조용히 듣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서야, 넌 이혼해야 해. 이건 학대야. 수진은 이혼 소송에 대해 설명했어요. 증거 확보, 재산 분할, 양육권.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로서 도와줄게. 하지만 내가 먼저 결심해야 해. 수진이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서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댁의 금전 요구 카카오톡, 통장 거래 내역, 민호의 무책임한 행동 일지, 병원 진료 기록. 차곡차곡 쌓였죠. 전 상사 강대현에게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시 일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프로젝트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어요. 마침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가능하니 이야기 나눠봅시다. 은서의 가슴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은서는 강대현의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조금씩 생겼죠. 수진과 함께 이혼 준비도 마쳤어요. 은서가 민호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민호가 비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떠나? 아이도 있는데? 하지만 수진이 나타나자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적 서류가 가득했죠. 순자가 달려왔어요. 감히 우리 아들을 버린다고? 은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겠습니다.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제 능력으로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자가 입을 다물었죠. 민호가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눈물까지 보였어요. 하지만 은서는 단호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진작에 변했어야죠. 이제 너무 늦었어요. 법정 날이 왔어요. 수진이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시댁의 착취 내역, 민호의 실직과 방치, 산후 의료 기록, 은서의 안정적 소득 증명. 모든 게 명확했죠. 민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전업주부였던 은서가 어떻게 아이를 키웁니까?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안정적 수입이 있으며 정규직 제안서도 확보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어요. 양육권은 은서에게, 재산 분할은 은서에게 유리하게. 순자가 법정에서 오열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은서가 법정을 나섰어요. 햇살이 밝게 비쳤습니다. 수진이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축하해. 넌 자유야. 은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2년 후에 어느 아침이었어요. 은서가 5살 딸 지우와 함께 출근했습니다. 밝은 사무실, 넓은 창문, 깔끔한 책상. 명패에 프로젝트 매니저 한은서라고 적혀 있었죠. 지우가 엄마 옆 작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회사는 워킹맘을 배려했고 은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강대현이 들어왔어요. 은서 씨, 다음 프로젝트 파트너십 제안 어때요? 좋아요. 제가 전략 수립해 볼게요. 두 사람은 대등한 동료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죠. 점심시간에 은서가 수진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바쁘지만 행복해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수진이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그때 용기 낸 게 정말 자랑스러워. 한편 민호는 초라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변변한 직장도 없었죠. 양육비도 밀렸습니다. 순자와는 연락도 끊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은서의 SNS를 봤습니다. 밝게 웃는 은서와 지우. 회사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든 은서. 민호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컵라면에 물을 부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저녁에 은서가 지우와 강변을 걸었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은서가 딸을 안아 올렸어요. 넌 이미 멋진 아이야.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모녀의 모습이 햇살 속에서 작아졌어요. 은서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당당한 미소가 가득했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